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 높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 네 정치는 상식이다.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예.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을 뵈야 되는데 두 번. 예, 예. 네 지난주 금요일에 못 뵀어요. 예. 그랬더니 좀 더 보고 싶었다. 그때 예. 그때, 네. 예. 네, 저희가 윤희석 전 대변인만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으셔서 예. 빠지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빠진 이유는 뭐 네. 딱 하나예요.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잖아요. 네, 알면서도 모르는 예, 척한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공달셉을 응원하면서 예.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예.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늘 뵈면 좋지만 또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첫 소식은 조금 무겁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뽑을 때 네. 그 표가 권성동 72, 김태호 34였어요. 그 106명이 그 투표를 해서. 근데 지금 보면 또 106명인데 60대, 16대 30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랑. 그러니까. 예, 그 16표가 이제 이현승 의원이 중립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보다는 윤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한 12표 글로 가고 4표 일로 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원내는 네. 바뀔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원내 이해관계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 예. 민심과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네네. 게 그분들은 이제 이 지위와 이 지위를 유지하는 거 더하기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예. 그 그쵸. 클럽의 멤버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르죠. 음. 예. 저 분들의 목적은 아마도 공천 또 받아서 또 한번 이 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주도권만 유지를 해도 네. 본인도 공천 받는 거 굉장히 유리하고 왜냐 아는 사람이 지도부가 될 테니.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이 지지율 21%를 맞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아뜨거 했을 줄 알았어요. 당에서는 21% 많이 나왔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 그래요? 얘기는 네? 많이 나와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면 안 그러니까 되죠. 제 얘기는 네.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21% 많이 나왔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 10몇 %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분들은 아니다. 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우선순위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예. 그 김용태 위원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예. 김용태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6월 말까지인데 예. 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는 좀 조기에 개최하는 것을 시사하던데 향후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이 뭐 본인 임기 연장 얘기한 적 없다. 뭐 당원 여론조사만 해달라 얘기했는데 그 이제 어려워졌고 네.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임기 끝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당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비대위원회가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 하는데 비대위원분들이 다 사표를 낸 상태예요.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비대위 안에 있는 비대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장 3명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족수가 안 되니까 뭘 의결을 못 하죠. 할 수는 있는 게 그러니까 없죠. 이건 네. 아닌 거고 이제 6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혁신위를 띄웠는데. 예, 그래서 뭐 혁신위를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것은 네네.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지. 왜냐하면 비대위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이니까 7월 1일부터는 뭐 지도 체제를 뭐 해야 되지. 그렇죠. 아니면 이 네. 체제로 이 3명 체제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불가능해요.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현실성은 없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새로 비대위원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비대위원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게 네. 혁신형 비대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뇨한 위원장 있었던 그 혁신위 그런 형식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혁신형 비대위를 뭘 세우는
누가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혁신을 하겠다고 캠페인을 얘기한 거는 그럴듯한데 사실 기대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뭐 기대될 건 없는 것 말할 같아요. 필요도 없는 얘기고.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혁신위를 만든다고 해서 누가 올 거냐. 기가 막힌 사람들 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인데요. 근데 저 여기서 이 혁신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약간 좀 뜨악했는데 위원장에 대한 인선 혹은 위원에 대한 인선의 자격 기준을 얘기할 때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가급적 2차로 생각해야 된다. 즉 세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시죠. 뭐. 보자.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다.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자. 당은 뭐라도 해요. 항상 뭘 만들어요. 위원회 만들고 임명하고 뭐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 저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만들어야 그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것을 해명 없이 덜렁 이제 그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혁신이라는 것을 출범시킬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그럼요. 바라보는 시각은. 그다음에 이제 그 멤버 구성도 글쎄요, 뭐 계파 중심으로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누굴 민주당 사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를 계파라는 기준으로 삼아서 볼 거냐. 그러니까 나온 게 친한 비한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한에 해당한 사람들은 계파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고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것도 별 그게 없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네. 너무 그럼 암울하지 않냐 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지도부가 어쨌든 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당을 다시 재건을 하고 뭐 방향을 정립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게 적어도 7월 초부터는 특검이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겠죠. 특검의 네. 타겟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 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분명히 일부 당과 연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천 개입 같은 거, 네네. 명태균. 네.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저쪽에서 내란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그 특검이 엄청난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수사를 세게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뭐 생리를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조은석한테 걸리면 생리가 뽑힌다. 이 정도로 센 사람이 이제 특검에 왔다. 네. 각오해라 하는데 그럼 누가 각오를 해야 되냐? 특검이라는 게 왜 있어요? 한시적이죠. 그렇죠. 특검은 구속이 목표예요. 기소도 목표지만 결론은 구속 기소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정된 기간에만 활동을 하니까. 네네. 제가 특검이라도 무슨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 구속시켰다면 뭔가 좀 빛나 보이죠. 한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특검이라도 야 이거 뭐 누구 좀 잡아놓고 뭐 해야지 해보니까 혐의가 없네요. 특검 괜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자 군인들 다 잡혀 들어가 있어. 그렇죠. 행정부 인사들 수사하고 있어. 대충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어디를 안 건드렸습니까? 여의도를 안 건드렸잖아요. 아우 무섭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이 분위기에서 당이 혁신이네, 뭐 친유들끼리 모여가지고 툭탁툭탁 해가지고 뭐 반성합니다. 뭐 뒤에 이거 걸게 듣고 뭐 엄중한 척하면서 한덕수 데려오려고 한 사람 옆에 앉히고 홍준표 옆에 있던 사람 옆에 앉히고 근엄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돌파가 될까요? 안 되죠. 수사 칼끝이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움츠러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의미 없는 일이다.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당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쇄신을 해야 사실 국민들에게 뭔가 응원도 좀 받고 격려도 받을 텐데 저렇게 가버리면 그분들도 어쨌든 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사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입장이 그분들 사이에서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자, 몰라서 그날 계엄 때 의총 국회 못 들어간 사람. 몰라서 못 들어온 사람. 네네. 물리적으로 못 온 사람. 뭐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 그다음 들어왔는데 뭐 우왕좌왕해서 못 온 사람. 들어와서 표결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들어온 사람.
그걸 넘어서 몇 명 있나도 보고 뭐 했던 사람, 네. 뭔가 했던 사람, 그렇죠.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때도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예. 네, 아니요. 절대 그런 지켜지지 거예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적어도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혁신위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원내 지도부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예. 근데 진짜 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의 소감이라던가 기자들 브리핑을 봤을 때도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도 삭삭 피해가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못하죠. 송원석 의원이 서울서 피해가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 왔을 때 이게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수행 대변인처럼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이분과 교분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지금도 그러시라고 보는데 여러 사정상 윤 대통령 관련한 움직임을 그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당 주류가 그렇게 가니까. 지역구도 그렇고 이해합니다. 그냥 대세에 흡수려고 갔을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생각이 이런 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권선동 전 원내대표와 다를지 저는 살짝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진짜 똑같은 분인지 그건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적어도 전 좀 놀랐어요. 중간에 이제 이분이 막 연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엄청 세게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뭔가, 뒤로 돌릴 수는 없고,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뭔가, 이걸 좀 고치려는 노력을 한 후에 이제 뭐 가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 없이 지금 그냥 가게 되면은 그 입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뭐 무슨 비대위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글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은 전당대회를 적기에 해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서 당을 개혁할 만한 분으로 선출이 돼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당원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하셔서 절대 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동의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닌 걸로 적어도 보인다. 원내는. 적어도 원내는. 네. 그 전당대회를 사실 저는 조금 조기에 진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띄우는 걸 보고 이 부분은 친윤과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당대회 하지 말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친윤도. 전당대회 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 하는 거는 그냥 레토릭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저 거대한 여당을 맞서냐 하는 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빨리 하자 우리 전당대회 하지 맙시다는 지금 못해요. 그럼 비대위로 가겠다는 건 그냥 할 말이 없거든요. 정말 원해서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가 이 정도로 나오면은 전당대회도 되겠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밀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저분들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이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쪽 관계도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김문수랑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자꾸 듣지를 마세요. 김문수 후보는 정말 뚝 떨어져 왔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뭘 할 만한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욕심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욕심이 더 드글드글한 사람이 볼 때 좋아하겠습니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친윤이란 분들도 그렇다고 뭐 뻔한 사람 또 내보낼 수도 없고 다 안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물색 중이네요. 그쪽도. 물색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도 근데.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 말을 야 진짜 조기대 전당대회로 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게 되면은 뭐 7월 말 8월 초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자, 황우여 비대위가 작년에 5월 13일 날 완성이 된 후에 출범을 한 후에 전당대회 한 날이 7월 23일입니다. 그래도 2달 걸렸네요. 그것도 파리 올림픽 있어가지고 좀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면은 그렇게 기간이 꽤 걸린다. 한 2달 걸린다.
그쵸? 더 네.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최소 2달 걸리겠다. 지금이 6월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이후에 한다면 그럼 9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예요. 10월이 우리 요번에는 추석 연휴가 10월이잖아요. 맞아요. 그 예. 끝나고 나면 아마 국정감사 들어갈 겁니다. 그때 못 해요. 그러네. 그러면 전당대 할 시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에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원할 수도 있고. 그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중간에는 누가 할 거냐? 수사가 중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야, 근데 무섭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특검에 대해서 이제 7월에 시작하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뭐든지 해요.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오바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위원정당 제소한다고 막 하잖아요. 띄우고 있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어려워요. 양당제 국가인데 우리가 거의 실질적으로는 한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한 당을 없애버린다. 그거는 대단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거 추진하다 결국은 위헌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는 의원들을 차라리 제명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명선을 지금 거의 육박하게 범 여권을 갖고 있어요. 190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몇 명 관둔 사람 있어서 지금 190이 안 되는데 재적의 3분의 2니까요. 이것도 무기명 투표입니다. 뭐 199, 뭐 198이 할 수가 있어요. 몇 석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10석이 안 남아. 그렇죠. 예. 무기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명 투표가. 야,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저렇게 똘똘똘 뭉치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 저런 이유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세상 제일 공허한 게 열심히 뭉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똘똘 뭉치자. 열심히가 도대체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이.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자기들끼리.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계속 쉽지 들어요. 않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뭉치냐는 거예요. 어떻게 뭐 누가 뭉치는 주체, 뭉치게 만들 객체, 뭉치는 방향 이런 게 없이 그냥 뭉치자는 건 뭡니까? 동창회하자는 거예요? 향후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뭐 주먹밥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뭉치자는 말은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 이런 뜻으로 하려면 네. 앞에 뭐가 좀 있어야죠. 근데 의원 지금은? 중심으로 뭉치자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고 있죠. 의원들 중심으로 뭉치자. 근데 그러고 어느 있죠. 의원이냐? 근데 지금 본인들이 정체성을 부정하잖아요. 나 친윤 아닌데? 당에 친윤이 없습니다. 송원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에 친윤 뭐 이런 얘기는 모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기사를 보면 최근에 친윤이라는 표현 대신 기사에서도 뭐 구세력, 구 무슨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자 들어가서 좋을 건 없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 민주당 막 장면 총리 있고 한 네. 60몇 년 전에 민주당 내 구파 신파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 구파가 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자 들어서 좋은 건 없어요. 진짜 구석기 신석기만 봐도 신석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 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구 뭐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구태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할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회동 이야기가 좀 기사화가 됐었고 또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대표가 됐을 때 지선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게 좀 뭐 본인에게는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는 지선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측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도 저런 걱정을 하죠. 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 지선도 뭐 지선이지만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 상황이 이전과 다르냐. 개혁을 하겠다고 정말 처절하게 서로 마음을 하나로 갖고 가는 분위기가 되느냐. 특히 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전하고 똑같다면 기존 작년 하반기 모습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의총에서는 의총대로 당론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거고 한 대표가 중심이 된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대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무슨 개혁 안도 내고 뭐 할 텐데 네, 네. 여기 협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한 대표 의원도 아니라고 또 무시하고 패싱하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 사전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없으면
일단 전당대회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개최 자체가. 네. 전당대회 개최가. 네. 김문수만 나오겠다 하면은 친윤들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쪽에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나마 권성동은 있었는데 그분 이제 뒷줄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하겠어요. 얼굴이 없다. 세울 사람이 없다.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예.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난번 당대표를 했을 때와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특검이라던가 거여에 이러한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중심에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 네,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한테 처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대표가 됐어. 네네. 대여투쟁을 되게 세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흔들 거예요. 어차피 흔든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 때문에 탄핵돼가지고 대선해가지고 졌는데 뭘 가지고 투쟁을 합니까? 투쟁을 하려면 그것도 맞네요. 그 이전 거랑 우리가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롭습니다 해야 뭐가 생기는데 그렇죠. 이걸 끌어안고 있는데 탄핵도 당했고 대선도 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주류로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주류로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쪽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뭐 대표가 된다 한들 여기가 안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시각을 좀 다르게 볼 만한 사변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선을 네. 하기 전에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분도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변적 사건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원내대표 딱 선출하는 거 보고 이거는 주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쇄신이 아니면 쇄신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저 이제 당에 불이 난 거 아니에요. 불이야라고 다들 외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외쳤더니 이제 네. 이 친윤들 얘기는 야 네가 뭔데 불이야라고 외치냐. 그러네. 맞네요. 불이야라고 외치려면 한 3선은 돼야 돼. 우리 클럽 안에 있는 이너서클 안에 있는 멤버 정도가 불이 났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불났다고 얘기하도록 해봐. 이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불을 질렀거나 불을 지르는 도구를 줬거나로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면 불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는 불이 안 붙어. 여기는. 네, 네. 나는 방염 처리가 돼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어 커튼이 있어. 그렇죠. 커튼이 있어. 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수도권에는 방염이 안 돼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공천 받으면 되는 데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 이게 만약에 영남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뭐 TK 이런 데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야 겨우 된다 하면은 이러겠어요? 그렇죠. 수도권처럼 그러면. 근데 지금 송원수와 원내대표 하시는 얘기가 수도권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허해요.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법안 하나 제대로 전혀 통과를 못 시켜요. 그렇죠. 빵이에요, 빵. 네, 네. 우리가 주도해서 내는 거는 숫자가 안 되니까. 협상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게다가 야당이에요,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요, 진짜?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뽑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의 역할이 사실 원 안에서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송원석 의원으로서는 어떤가요?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송원석은 개인적으로는 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그러는 거지. 제가 뭐 송원석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고요. 좋은 분인데 이 정치적인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아직 뭐 오늘 첫날이니까. 네. 근데 이 지도부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버틸 수 있을까? 벌써부터 여론이 너무 나쁘고. 그렇죠.
막 서로 뭐 꽃다발 주고받고 하는 그 사진 영상만 봐도 뭐 부글부글 한다는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아니, 아침에 그런 얘기까지 저희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꽃을 사는 것 자체에 당비까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보면서 진짜 이게 당심과 민심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예. 제가 당심 민심 얘기를 했으니까 지지율에 대한 얘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0일에서 12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1%인데 이게 5년 이내 기준으로는 최대 차로 민주당과 벌어진 최대 격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습지도 않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 지고 의석수도 그때는 민주당 100석도 안 됐거든요. 그런 시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도 또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때 민주당은. 네, 근데 네.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되죠. 와,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피부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계엄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12월 3주차가 24%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계엄 직후에. 네, 계엄 직후에 24%가 나왔는데 지금 국내임 지지율이 21%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역대급 아니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결론은 네. 대선 패배 직후에 보여준 우리 당 모습이 이제 또 마음에 안 든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대선 진날 아침에 후보가 훌라후프 돌리고 철봉하고 제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당에서 누구 때문에 졌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 냈더니 네가 왜 불이하라고 해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 같이 관두자고 하질 않나. 그렇죠. 나는 사퇴 의사만 밝혔지 사퇴한 게 아니라고 하질 않나. 그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냐. 그리고 더 내려갈 때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진짜 뜨거 할 것이냐.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100석 넘어 있는 게 이게 개헌 저지선이고 뭐 제명선 저지선인데 제명 저지선인데 진짜 크게 망하지 않느라 이거 안 되는 건가 싶어요. 제가 이제 통계를 보는 게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되자마자 18대 총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530만 표를 이긴 다음에 총선을 했는데 민주당이요.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전 총선에서 152석을 했다가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4월에 했던 그 총선에서 81석을 해요. 152가 81이 됐다고. 야, 아작이 났네요. 그때도. 거의 반토막이 됐단 말이에요. 100도 안 되고. 네, 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거기도 뭐 그냥 초상집 아니겠어요? 작살이 난 거죠. 네, 초상집.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결국 봐요. 그 다음 대선도 졌잖아요.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패족이니 뭐니 하면서도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도 사실은 당이요. 이렇게 쪼개져 있고 실제로 뭘 바꾸자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냥 밟으려고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다. 그때는 민주당에서 그래도 뭔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가는 움직임이 생겼단 말이에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러면서부터 슬슬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3.6%밖에 차이가 안 나는 대선을 치르면서 문재인이 중심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다가 탄핵되니까 그냥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하냐 뻔한데. 그렇죠. 그 사람을 지금 거의 무슨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죠. 이게 다른 겁니다. 민주당하고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다음 주에 18% 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시는데 하여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홍님께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민주당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이분이 저는 뭔가 비리가 혹은 뭐 비위행위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총리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건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중요한 게 그냥 2020년부터만 보자고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저분이 원외에 1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합니다. 살아왔어요. 어쨌든. 네.
돈 문제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인끼리 빌린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뭐 차용증을 똑같이 썼던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빌렸다고 보고 그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는 4년 동안에 2020년부터 2024년 네. 그 사이에 수입이 공식적으로 5억 좀 넘어요. 뭐 월급 받은 게 있죠. 근데 지출한 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6억 넘는 추징금, 남은 추징금 갚은 거에다가 뭐 기부금 낸 거 2억에다가 뭐 생활비 쓴 거 2억, 뭐 대충 10억 정도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5억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재산이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7억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마이너스 된 5억까지 생각하면 12억이 늘은 건데 그럼 그 12억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 이제 그 자녀도 굉장히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얘기는 네. 뭐 전 배우자가 이분이 이제 가정사가 있어서 전 배우자가 뭐 그걸 돈을 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 1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고 뭐 상을 당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강연 수입이 많아가지고 받았다고 하는데 조의금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뭐 증여세도 안 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아니 강연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요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 그렇죠. 주는 쪽도 3.3% 원천 징수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록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현금으로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몇 억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긴데 그럼 그 자체로 탈세예요. 그 기타 소득이니까 본인 그 세비 받은 거에다가 더해서 내가 1년에 한 3억 정도 소득이 있다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지금 탈세고 그리고 그 정도의 강연비를 받을 정도면 제가 명강사로 이름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돈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결론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어떤 회계 방식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는 회계 방식은 없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들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올려서 새 정부가 처음부터 이러느냐. 이게 잘 보시면요. 네. 뭐 시킬 거예요, 아마. 뭐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죠. 청문 보고서도 아마 채택이 될 거예요. 훌륭하다고. 그래서 뭐 인준을 하겠는데 이 잘 보시면 민주당 내 분위기가요. 열광적으로 엄호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이분의 그 민주당 내 그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보면은 18년을 따로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야인을 겪고. 예. 그리고 이제 운동권이고 운동권인데 기타 운동권하고 달라요. 다르다? 이분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아, 그래요?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기존 운동권 뭐 전대업 위주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는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민주당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갑툭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 옆에서 그랬죠. 이렇게 뭐야?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세게 엄호를 안 하더라고요. 뭐 결과를 보시죠. 총리가 되더라도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민주당 쪽에 논평을 하는 그 되게 조금 유명하신 분이 TV에 그러니까 오늘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이렇게 막 싸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 이거 돈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대답을 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 이건 좀 잘못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건데 자꾸 뭐 한국 검찰이 표적 사정을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좋아요. 근데 표현이 봐요. 한국 검찰이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은 미국 검찰에서도 수사받아보고 일본 검찰에서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뭐 외국인이에요? 뭐 이중 국적자예요? 아, 그렇죠. 제3자처럼 얘기할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되게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민 사상이 거기서도 딱 나오는 거네요. 기억질 나죠. 그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할 때 23년도에 이분한테 대차게 망신 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23년도 재작년에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이나 다 내고 그런 말씀 하세요. 2007년, 2008년 그 대선 총선 겪으면서 지금 문제되는 그 돈 빌린 사람에게
돈 빌려서 네. 7억 2천 돈 빌린 거 걸려서 정치자금법으로 걸려서 결국 2010년에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선고받았어요. 2010년에. 맞아요. 그럼 추징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야죠. 네. 근데 2023년까지 완납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 얘기를 장관 시절에 그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당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실하게 갚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냐 이러더라고. 근데 봐요. 네. 이게 다른 돈이 아니고 추징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내야지. 빨리 돈이 내야죠. 없더라도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 정도 그렇게 했으면. 특히나 의원인데. 그렇죠. 네. 정치를 그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몇 년 동안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월부예요? 뭐 할부야? 뭐 45년 뭐 동안 갚는 뭐 그런 주담대예요? 뭐야 도대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도 잘 통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까지?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요? 이재명 대표가 네.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네네.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잘 보시면요. 네.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잃었잖아요. 정점 찍었죠. 네. 네. 그다음에 애초에 민주당이 있을 때도 어거지로 자기 사람으로 간 겁니다. 정통 민주당 세력들은 이재명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성남 사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목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돼.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당에다가도 나와 관련된 법안, 예를 들어서 형소법, 네. 선거법, 뭐 대법관 증언법 이런 거 하지 말라. 역풍에 직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5년 후에 재판 계속 할 텐데 그거 좀 어떻게 여론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아. 대신 네. 손에 뭐 묻히고 막 힘들고 하는 일들은 국회나 총리한테 맡기는 분위기가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을 시켜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이 사람 내란 종식 이게 1번 아닙니까? 네네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개헌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잖아. 총리 시켜줄까 좋지. 나 대신 네가 해.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요거는 진짜 제가 뭐 다 생각해요. 맞네요. 예. 맞네요. 예. 딱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총리를 저 사람을 굳이? 요거다. 봐요? 네, 요거네요. 특검을 요겁니다. 밤 11시에 결재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후보자 추천도 8시간 만에 했잖아요. 총리도 아마 일사천리로 할 겁니다. 인준을. 그러면 총리가 행정부에서 막 밀고 이제 수사위원회도 총리실 밑에 두든지 뭐 행안부 밑에 그렇죠. 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걸 이 정부가 중심이 돼서 특검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특검 더하기 정부가. 그러네요. 야. 사상 유례 없이 여당이 발의해서 여당이 오케이 해가지고 출범한 특검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특검이 야당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특검이 여당 편이야. 그러니까 검찰청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생리를 뽑는다는 사람이 와서 내란 특검을 하는데 김민석이 딱 뒤에 서서 열심히 하세요. 그냥 밀어주는데 그럼 이 당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생각 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니까요. 그 생각 안 하고 있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했으면 무섭다. 표가 저렇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야, 무섭다.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와. 불이 나서 지금 여기 석가래가 무너지고 여기 지금 타서 넘어오게 생겼는데 아직 여기는 에어 커튼이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소화기로 쏘면 돼. 야,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쳤고,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요거는 진짜 만약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혹시라도 친윤과 관련된 분 계시다면 이거 좀 방송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친윤은 무섭다. 없어요. 왜 없냐면은 윤 대통령이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차피. 근데 윤 대통령 재판 어제도 했잖아요. 네, 현역 의원 한 명도 안 가요. 박근혜,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 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윤 대통령이 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손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당하고 다르게 갑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은 우리 이제 사회면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네, 남은 그러네요. 거는 특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일 건데 뭐 총선 3년 남았으니까 우리 뭐 그때까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우리 권력 당에서 유지하고 뭐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 마인드라면 이분들이 존속을 할 수 있겠어요? 존속 안 될 것 같아요. 배지야 달고 네. 있겠죠. 몇 명 수사받고 고쳐받는 거 보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달려올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아차 하겠지 그때. 아차. 그거를 보고 아유 그러세요라고 그러지 또 않는다. 근데 그땐 사실 좀 많이 늦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상하는 게 뭐 의미가 속지 없다.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게 속을 일은 없고요.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절절히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나 나왔잖아요. 친윤들한테 공천을 줘야 하냐? 주지 말아라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항목도 생각해보면 웃겨. 그런 항목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론조사할 때. 제가 요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보석 허가가 났는데 이게 조건 보석 허가였잖아요. 네. 근데 뭐 쭉 내용을 보니까 뭐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보석이 허가 났는데 이 보석을 항고하겠다라는 것도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네. 구속을 6개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이 그 유죄가 난 상태가 아니라면. 최대 6개월. 네. 네.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6개월. 근데 거기엔 제한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하려면 네. 별건으로 다시 영장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예 검찰에서 조건을 건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뭐 며칠 지나 그냥 나가니까 네. 조건을 걸어서 지금 내보내자. 며칠 빨리 내보내는 집에서만 대신 있어라. 누구랑은 만나면 안 된다. 여행 뭐 이런 가지 거. 마라.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나오니까 그냥 가죠. 그리고 또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재판부에 밉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난 잃을 게 없어. 며칠만 버티면 나 조건 없이 막 외국도 갈 수 있는데 나 여기 한 열흘 더 있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네. 내란 특검이 되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 재판과 특검 수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 넘어간 걸 못 갖고 와요. 아, 그건 이미 모두 넘어간 거는 못 새로운 걸 갖고 하는 오고. 거예요. 아, 새로운 걸 또 예, 한다. 예, 예. 야, 아니면 하던 수사를 그대로 갖고 와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예.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게 이분도 이분이지만 뭐 여인영, 이진우, 예. 박안수, 문상호, 노상원 이런 분들도 한 7월 초 되면은 풀려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6개월이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아마 조건부 보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면서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읽어보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하와이님,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계신가요? 하와이 계신가요? 저는 선거 끝나고 하와이에 왔는데, 그렇군요. 진짜 서초동 구구들 징글징글합니다. 윤희성님의 논리적인 평론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포동료 시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의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2시 집회 오시는군요. 우리는 절대 기죽지가 않죠. 장원 무서운 줄 모르고 국힘 의원들 우리 힘을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와주세요. 윤희성님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JBYS님, 윤희석 대변인님은 송원석 씨 적어도 예전에는 훌륭했다라고 하시지만 다른 건 둘째치고 자기 자리가 없다고 당직자 조인트 깐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서 말린 사람이 저잖아요. 현장에 계셨군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냐면 네. 살짝 말씀드리면 그날이 4월 7일 4.7 제복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4월 7일이에요. 21년도 4월 7일에 네.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후보, 송원석 비서실장 세 분이 이제 방송 이제 개표니까 앞에 막 TV 쫙 있고 기자들 쫙 앞에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안 부른 두 분이 거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분 말도 안 되는 분이
딱 해서 한 자리 빠지고 그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아, 그렇죠. 왔는데. 다 전직 의원분들이에요. 또 한 분이 또 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원석 비서실장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 밀린 것까지는 어떻게 커버했는데 하나가 더 밀리니까 에이 그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서 계셔서 제가 좀 있으면 근데 기분이 나쁘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당직자에게 이거 자리 어떻게 했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와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약간 분위기가 그리고 서로 당직자분들도 자기 일이니까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는 과정 좀 이거 업이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건 하지 마시고 했는데 발이 나가는 건 제가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구나. 더 잘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거기까지 제가 그래도 상체를 말려주신 것도 잘했다. 상체 말렸지. 하체가 나가는 것까지 못 말렸지만 상체가 나가는 걸 제가 적응하고. 그랬구나. 요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아쉬웠어요. 네. 라떼 아이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항해 시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 출신 현재는 안동 거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른 18년 지선에서 처음으로 구미에서 민주당의 장세용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그 수순으로 지선에서 망하고 총선까지 망해야 정신 차린다고 봅니다. 따끈한 말씀, 따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리아포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대변인님은 쿨톤 같다고. 왜 웜톤, 쿨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예. 화이트, 블랙, 네이비 이런 거 노란기 없는 색깔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희석이 형님, 네, 혜승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국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꼬라지가 아주 징글징글하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제 정치 좀 끊고 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부터 관심을 가지면 바뀔 거라고 생각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많이 다치셨네요. 네, 리아포로님 안녕하세요. 황희석이 국정기획위로 갔다는데 직업적인 음모론자가 그런데 가도 되는 건가요? 나라꼴이 진짜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대항해 시대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입 지출 내역이 안 맞는 거면 집에 현금 다발이 있거나 그렇죠. 현금을 찍어낸 건가요? 의심스럽습니다. 바로 저런 얘기가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현금의 출처, 현금의 수익은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소득세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탈세죠. 네, 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 읽어드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오늘은 진짜 큰 깨달음을 얻고, 네. 그거요? 진짜 저는 아까 약간 부엉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저희가 1시 30분부터 티키타카 쇼에서는 제가 이걸로 좀 아는 척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우리 대변인님 인사를 듣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가면 바뀐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시절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저는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일선에 나간 사람 정말 너무 창피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세상이 민주당 세상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국회에서 배지 달고 있다고 계시는 분들이 알으셔야 된다. 그걸 모르시니까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죠. 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네,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1시 30분부터는 티키타카 쇼 이어서 가거든요. 기다려 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서 하이라이트 방송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 5분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